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2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빅브레이크 끝나고 나면은 항상 마지막 2시간 이제 남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헬로우 머신러닝이죠. 그 헬로우 머신러닝의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 이제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적재하는 부분으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고 이제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는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상세하게 이제 봤고, 다만 한 가지 42페이지 상단에서 그 용어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각각 아이템이라고 이제 했는데 요거 이제 샘플인데 그냥 붓꽃 하나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람마다 용어가 다르다. 뭐 데이터 포인트라고 이제 사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샘플 또는 이제 우리말로 표본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이 속성은 특성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이제 점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꽃잎의 높이, 꽃받침의 높이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특성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 역시도 뭐 그 특성을 이제 종종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독립 변수. 이런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독립 변수 x에 대해서 종속 변수 y를 이제 구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용어가 익숙하신 그 전문가분 선생님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특성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 엄격하게 이제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용어 정도만 확인하고 이제 가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43페이지의 1.7.2절의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직전까지는 우리가 교재에서 논의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같이 이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게 필요했는가 살펴봤고요. 다음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음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좀 맥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아, 줌에서 화면 공유를 시작을 깜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처럼 그 제가 깜빡한 부분 있으면 얼른 알려주세요.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화면 공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있거나 불편하신 점 알려주시고요. 아, 에어컨 춥거나 덥거나 하시면 알려주세요. 이게 그 조정이 이제 되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제가 예전에 5년 전인가? 그때 이제 과정 리뷰 이렇게 봤는데 끝나고 나서 과정 리뷰 이렇게 봤는데 그, 그 5일 동안 너무 추웠어요. 5일 내내 그 참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춥죠. 그죠? 아니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죠? 그게 그죠. 하실 말씀 리뷰에서 하실 만한 말씀이 이제 추웠다. 추우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4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그 맥락이 없어서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마도 이 1.7.3절의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재에서는 그냥 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인 코드로 이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 교재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호이 말해버리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머신러닝 모델 또는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입니다. 그 이제 이 모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냥 뭐 별다른 소개 없이 그냥 훅 제시를 이제 해버렸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그 지구마블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마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마델하고 여기의 모델은 스펠링은 똑같은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델 하는 것은 네, 요런 어떤 틀로서 좀 상의를 드릴게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 준비된 내용을 좀 전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생성 과정,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DGP는 어떤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명확하게 이해되기도 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은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아닌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인슈타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생성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완벽하게 관찰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형식을 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지만 그 사진에는 경험의 전부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상을 관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현실을 단순화하여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델은 현실의 모든 디테일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는 현실의 세부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주요 도로와 지형을 간략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는 현실과 상호작용하고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델을 형성하는 데는 경험과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사물을 관찰하고 경험함으로써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델의 원형이 필요하며 이 원형은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가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면 같은 유전적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의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언어 모델의 발전과 데이터의 활용에 크게 의존합니다. 인간은 비교적 적은 데이터로도 언어의 규칙을 배울 수 있는데, 이는 언어 학습의 효과적 모델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생성 과정, DGP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며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단순화하여 모델을 형성하고 이 모델을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예측합니다. 효과적인 모델은 현실의 필수적 요소들을 반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디테일들을 제거하여 목적에 맞게 현실을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현실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단 과학적 연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실제와 더욱 가까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녹음 품질이 조금 이상해서 재녹음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 생성 과정을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줄여서 DGP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진짜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비트코인 어떠세요?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진짜 원인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의 진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조심만 해주세요. 조심만 해주세요. 그죠? 그걸 모르니까 다들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가격의 변화량을 관찰하는 게 우리 이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제 그런 주제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아이고,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과 같은 정보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타짜에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니?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 가격을 잘 예측하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원인을 모르니까는 보통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유일한 일은 뭐냐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관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형성을 해도 이게 진짜 데이터 생성 과정에 근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모형을 여기에 대해서 형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미래의 어느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이 충분히 된다 싶으면 아마 근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이제 녹음된 해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F는 MA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때도 이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힘 하는데 힘을 정확하게 정해봐 하면 이렇게 그 돌고 도는 얘기거든요. MA가 힘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고요. 하면 뭐 질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고 가속도를 어떻게 정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뭐 근본적인 해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중력이라는 힘이 있어. 그 땡긴데. 근데 왜? 하여튼 땡기잖아. 그 느껴지잖아. 이러잖아요. 뉴턴이. 근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땡기는 게 아니고 시공간의 왜곡에 의해서 빨리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땡기는 느낌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거기에서 조금 더 상세한 해설을 제시했잖아. 뭐 어쨌든 뭐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모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근데 F는 MA라는 공식이 유용해. 화성에 그 로켓을 쏴서 보낼 때는 있는데 유용한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진실이 아니죠. 왜냐면 진실은 상대성 이론의 복잡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보세요. 근데 또 상대성 이론도 모든 거를 설명해 주지 않죠. 언제? 반도체 막 이렇게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면 양자역학적인 간섭이 일어나는데 상대성 이론하고 지금 이제 통합이 안 된다면서 왠지 저도 잘 모르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또 상대성 이론만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모든 것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상대성 이론은 일종의 모형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뉴턴의 고전적학도 일종의 모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형들은 그 진짜 원인에 근사할 뿐이지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유용하면 돼요. 유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특히나 기계학습이나 이런 걸로 주식 가격을 예측하시려고 하는 이제 금융권의 시도들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이때까지 실패하셨죠? 그죠? 그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는 만약에 조직에서 계획이 돼 있다. 가급적 빨리 발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엉덩이를 빨리 이렇게 빼는 게 좋아요. 왜냐? 인생이 낭비될 예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들어가봤자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잘 되는 것도 이거를 잘하셔서가 아니고 장이 좋아서 좋은 걸걸요. 그렇고 이 모형이 좋아서 이제 좋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그 슈카월드 들으니까 다른 나라 주식시장 막 미친 듯이 막 난리죠. 그래서 뭐 유럽이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 난리인데 한국은 지금 2,300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왠지 모르죠. 모르고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듣냐라고 하면 우리가 모형하는 것은 요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건데 그 구체적으로 같이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정이고요. 그죠?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근데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일 수도 있죠. 저는 아닌데 여기 이제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연구를 이제 수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수 있는데 머신러닝 모델 요 이제 모델이라는 단어가 그냥 별다른 맥락 없이 좀 제시가 돼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첫날이니까는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했고 근데 이거를 하시기 전에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 혹시 풀 수 있으면 그냥 푸는 게 좋아요. 그죠? 만약에 방정식으로 이게 될 것 같다 하면 그냥 푸시는 게 좋습니다. 방정식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보통 머신러닝을 고려하시면 방정식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곳곳의 품종을 분류하는 방정식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챗GPT가 동작을 하고 말도 하고 비문을 형성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틀리는데 비문을 형성하지 않는 거 봐서 문장 구조에 대한 올바른 함수가 설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구두점도 정확하고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얘가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문장은 되게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딱 말하는데 아 빈대는 빅데이터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이 이론의 한계고 경험의 한계죠. 왜냐하면 얘가 진짜 세상을 경험해 본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의 텍스트로 세상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배웠으니까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문장 구조와 관련해서 방정식이 있었으면 챗GPT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시도가 있었냐? 있었죠. 20세기에 거의 50년 동안 그걸 했거든요. 그때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한테도 이런 거죠. 할머니한테는 공손하게 존댓말로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존댓말의 공식이 뭔가요? if else 작성이 가능하시겠어요? 그거를 지난 70년간 실패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손 놓고 있다가 지금 70년 만에 컴퓨터가 발명되고 70년 만에 최초로 성공한 거예요. 챗GPT 같은 트랜스포머. 그래서 지금 신난 거예요. 이게 70년의 어떤 수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풀린 거죠. 근데 해놓고 나니까 또 약간 하지만 이게 말은 잘하는데 근본적인 지식의 어떤 그런 거를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자연과학 쪽에 그 연구를 수행하시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이제 고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중요한 도구죠.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챗GPT는 인터넷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 중에서 문서가 많은 내용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걔한테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물어보시면 그거는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미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랑 비슷한 이런 겁니다. 길 막힐 때 티맵을 켜시면 더 빨리 가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은 티맵 안 볼까요? 남들도 티맵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그죠? 막히면은 그냥 이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막히는 구간에 들어갔으면 티맵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식을 챗GPT로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지식에 대한 매핑이라기보다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함수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함수를 우리가 직접 서술한 건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내도록 유도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함수가 뭔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챗GPT가 말을 잘하는 것 봐서는 그 복잡하다는 함수가 일단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지난 70년의 시도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지금의 현재 챗GPT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 좀그 얘기를 해보면 모른다 느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점이 있죠. 그 우리 2살, 3살 애기도 말을 곧잘 하거든요. 애기들이. 근데 애기들이 그 와트로 변환하면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애기들이. 그 성인의 두뇌가 풀로 완전 풀로 가동됐을 때 20와트를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성인의 두 배가. 근데 애기들 그거보다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 사시면 4090 뭐 이런 이제 그 것들은 뭐 600와트 뭐 이런 얘기가 나고 800와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GPU 하나.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뭐 핵 발전소 몇 개를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게 그 지금 한 50년 뒤에 지금을 보면 엄청난 비율, 오, 저렇게 원시적인 걸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이 발전하면 아마도 10와트 이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인간의 방식에 근접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의 방식은 그냥 무작정 때려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GPU의 수요가 굉장히 엄청나지만 하지만 이게 새로운 이론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5년, 10년 뒤에 등장하면은 갑자기 그 수요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5년, 10년 얘기고 뭐 그런 간단한 얘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뭐 어떻게 뭐 해 말어. 그걸 그냥 생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이제 해봐야 되고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거를 대답을 못 하겠어요. 뭐냐면 그래서 붓꽃 데이터에 대해서 이거 머신러닝 해 말어. 그거를 그냥 생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지 데이터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고 탐색하면서 비정상 값이나 특이한 값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데 요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EDA라고 부르겠습니다. Exploratory Data Analysis.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데 요 말 자체는 누군가 만든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요 말 자체는 1970년도에 그 통계 쪽에서 그 통계의 전문가가 이제 그 정규 분포는 좀 그만하자. 그러면서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방향에서 이거 단어를 그 개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단어는 그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제 그 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그 가장 먼저 할 일은 EDA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남의 말 계속 들으면 재미없죠. EDA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해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그래서 뭘로 꼽아야 되는가? 그러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꼽고요. EDA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참, 요 작성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편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세팅즈에 이제 보시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클로즈 브래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게 해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프린트하고 괄호를 하면 괄호쌍이 완성이 안 되죠. 그래갖고 직접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어 있는데 요 세팅즈에서 오토 클로즈 브래켓을 설정하시면 괄호쌍 같은 게 자동으로 쌍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 원하신다 하시면 직접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요거를 작성을 이제 요 괄호쌍을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당연하게도 요 쌍은 맞춰지지만 이게 뒤로 커서가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면 보통은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이제 그냥 여기 뒤에 작성이 되지만 요 안에 뭔가 내용을 작성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종종 코드가 그냥 맨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원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냥 이 주피터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직접 이동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 도구가 요 중간을 작성하고 싶을지 요거를 이제 뒤로 옮기고 싶을지까지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뒤로 상당히 가셔야 된다. 그러면 엔드 키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뭐 이왕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밤에 볼 때 이게 좀 눈 아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테마 있어요. 테마. 테마에서 다크 테마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시크하게 다크 테마로 이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바꾸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저는 조금 다크 테마로 바꿔서 할게요. 왜냐면 제 필기가 형광색이라서 이 까만색 배경이 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크 테마로 할 건데 혹시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시 바꾸겠습니다. 원하시면 하시고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EDA의 가장 기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에서 프레임에서 info 이렇게 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죠?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하면 이런 게 좋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좋은데 뭐 별거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락된 값이 혹시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 이런 이제 제언을 주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열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열들의 이제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런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dtypes와 이제 non null count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150개 엔트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널은 뭔지 아시죠? 요 널이 값 없음입니다. 그러면은 넌널은 뭘까요? 있음이겠죠, 있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 행이 150개인데 요 어떤 컬럼에서 150이 아니고 14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2가 하나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누락값이 있네. 그래서 한눈에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예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D타입을 보시면 이제 플로트 64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얘 혼자 오브젝트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요 타겟 값이 보통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뭐 세터사 버시컬러 버지니까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오브젝트인 것은 뭐가 아니냐고 보시면 되냐면 수치형이 아니다. 수치형이 아닌 것들은 부동소수점도 정수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가장 넓은 범위에서 오브젝트라고 그냥 불러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이제 범위가 작은 것이 이제 수치형이죠. 근데 요 수치형들이 제일 범위가 넓은 거는 무려 복소수, 컴플렉스. 그죠? 그보다 조금 작은 거는 부동소수점. 그보다 범위가 더 한정적인 거는 인트. 그죠? 그리고 이게 의미 아닌 숫자 범위로만 한정하면 unsigned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signed와 unsigned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데 그래서 요 플로트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지금 2가 빠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이게 기본적인 확인입니다. 근데 많은 데이터들은 2가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누락값을 적절히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그때 보자. 지금 이제 가볍게 시작하고요. 그럼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 통계량을 디스크라이브로 이제 보겠습니다. 요런 게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시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넘파이였다. 요거 요 평균을 열별로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비교해서 보시면 요 열별 평균 하나를 이제 구하려고 해도 iris.data에서 미인에서 영축 방향으로 이 통계값을 이렇게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넘파이 쪽에서는 연산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데이터 프레임 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연산을 사용하지만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엑시스는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드리면 가끔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연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 영축 방향은 이제 열을 따라서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고요. 세로 방향으로 연산을 수행하고 일축 방향은 이렇게 가로 방향을 따라서 연산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정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연산의 방향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체 행렬 등 전체 텐서의 그 평균값이 하나가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연산의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가능한데 그 데이터 프레임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열별로 통계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열별로 수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5.8, 3.0, 3.7, 1.19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5.84, 3.05, 3.75, 1.19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값을 획득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다 하셔야 돼요. 귀찮잖아요.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한꺼번에 기초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죠. 기본인데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상세한 요런 값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3분의 1을 제대로 이건 무리수라서 제대로 표현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한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만 가능합니다. 넘파이 쪽은 안 되고 그냥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보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한두 자리 정도까지만 보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넘파이 쪽에서는 이런 게 안 됩니다. 일일이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이나 이 펜다스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요. 소수점 몇 자까지만 보겠다. 편리하죠. 그래서 그냥 평균이 5.8이고 3.1이고 3.8이고 1.2고 이렇구나. 요 3.1은 반올림이 된 겁니다. 그죠? 자동으로 이제 반올림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좋아. 요거는 이제 좋은데 감이 오시나요? 이거를 보고서 이 데이터가 이상하다. 감이 오시나요? 아닐걸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시각화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그 플랫을 하고 카인드에서 박스로 선택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객체를 이제 그 받아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런 기능들은 데이터 프레임의 플랫이라고 하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자 그래프로 보고 싶다. 이게 유, 그래프의 유형, 카인드죠. 그걸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인드는 친절한이 아니죠. 그죠? 유형이죠, 유형. 유형을 클래스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카인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음 같은 이제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그 x축의 값들은 요게 이제 열별로 그림이 이제 그려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랑 방금 전에 요 describe랑 연관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요게 맥스 값이에요. 해당열에. 요게 이제 민 값이고 요거는요. 요 각각은 백분위수 75%, 50%, 25%입니다. 그리고 50%는 이름이 있죠. 중위값, 미디언이라고 하죠. 요 중위값하고 평균은 정의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사분 범위에서 사분 범위 75%, 50%, 2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위값으로 이제 요 백분위수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요 수치가 그 아까 나온 수치랑 맞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첫 번째 열의 최대값은 8.0에 근접하는데 딱 8.0은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미는 4.0보다 살짝 커 보이죠. 4.0보다 이제 살짝 커 보이고 또 중위값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한 6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 같고 25%나 5 정도에 이제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 번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맥스 값이 8에 가까웠다. 체크. 확인이 되시고 최소 값은 4보다 살짝 컸었죠. 4보다 이제 살짝 이제 보기에 이제 컸었고 오케이. 체크. 5.0은 6보다 살짝 작았죠. 그래서 이제 5.8 이렇게 해서 체크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평균이랑 중위값이 소수점 한 자리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건 좋죠. 분포가 이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된 거고 좋은 건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두 번째 열이죠. 두 번째 열은 평균이 3.1인데 중위값은 살짝 다르고 얘도 이제 조금 살짝 다르고 그죠? 얘도 이제 살짝 다르고 그런데 제일 다른 건 요 세 번째 열이 제일 다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이 기초 통계를 요거를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 오, 그렇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아까 이제 수치를 보고는 좀 공감이 어려운데 세 번째 열은 분산이 넓은 편이네요. 범위가 이제 되게 넓고 두 번째 열은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얘만 동그라미들이 좀 나왔거든요. 얘가 뭐냐면 이상치들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상치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아웃라이어는 잘 아시지만 요새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싸죠, 아싸. 그죠? 이거 겉도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겉도 아싸야, 아싸. 그래서 이 겉도는 애들이 나왔는데 문제 이거죠. 이게 아웃사이더가 되게 잘 나온 사람도 아웃사이더 있잖아요. 막 혼자 막 연봉도 많이 받고 막 다른 사람과 시기 질투로 막 받는 막 너랑 이런 아싸도 있고 이제 언더퍼포밍하는 이제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움이 좀 필요한데 성격이 까칠해서 도움을 안 받고 그죠? 이런 거. 근데 이거죠. 이 이상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비정상인 경우. 근데 이 이상치가 비정상인가 특이한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판단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미 잘 공부하시겠지만 연봉을 100억 받아요. 비정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르죠.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 남들은 연봉을 뭐 1억을 받는데 혼자서 100억을 받는다. 이게 합법적인 거면은 비정상은 아니지만 이상치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연봉을 10만 원을 받는다.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왜냐면 정규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10만 원을 받으면 염전 노예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현행법상 불법이잖아요. 저 그 기본 임금이 이제 최저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일했는데 사실 뭐 몇 시간만 일해도 그 편의점에서 알바만 하루에도 10만 원 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연봉이 10만 원이야. 그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비정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거죠. 그거 어떻게 결정?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거꾸로 얘가 왜 이상치를 뽑혔는가를 우리가 납득을 하고 나야 비로소 얘가 근본적으로 비정상인가 아니면 그냥 특이한 건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 이상치가 어떻게 뽑혔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치는 그 사분범위의 이제 기본 기준점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열이기 때문에 요 아이리스에서 두 번째 열을 이제 선택할게요. 그 아이리스 프레임에서요. 참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요 두 번째 열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열을 선택하실 때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그 단어를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거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틀리시면 안 돼요. 왜일까? 여기 띄어쓰기가 모자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시는 이제 방법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자동 완성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가끔 얘가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같이 볼까요? 네, 그러신 경우 있으면 일단 스크린샷 보내셔도 보내셨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받았습니다. 이메일이 온 것 같네요. 알림 이메일이 왔고 보내주신 거 네,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죠? 보냈는데 네가 못 받아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송구하고요. 그죠? 제가 이제 이메일 알림이 오는데 그게 이제 요 알림인지 아니면 다른 이메일이 온 건지를 중간에 구분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보내시고 나서 그 제가 받았겠거니 이렇게 조용하게 기다리시면 그 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보냈다 문제가 있어서 보냈다 이 정도는 좀 구두로 알려주세요. 그죠? 그래야 제가 중간에 이메일 체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신데 그 요 딕셔너리 형식은 이런 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이시냐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거든요. 요게 되려면 그 요런 번치 자료형이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수행을 하시고 나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왜냐면 번치는 점 데이터로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사전 형식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이제 뭉텅이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셨냐면 그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해체 작업할 때요. 요리를 준비할 때는 요때는 사전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작업을 하시다가 바로 여기로 요 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방금 전에 이제 겪으신 그런 문제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생긴 게 아닐까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점 데이터라고 하는 속성이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안 되실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안 되시는 게 아니고 그 아이리스 데이터가 그 번치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이제 돼야 되는데 요게 지금으로서는 요거가 어떻게 형성된지는 내일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교재에서 적재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 되시면 빨리 끊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결이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제 어쨌든 요렇게 이제 그 하셔야 이제 된다는 건데, 요거 이제 요런 방식도 이제 있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열을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요게 약간 번잡한데, 그 요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둘 다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션에서 펜데스에서 is equals가 뭐였더라? 잠시 기억이 안 나. 요거의 API구나 참. equals가 아이리스 프레임의 두 번째 열과 같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열을 선택하는 스타일 1. 열 명칭. 요거는 그 자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요번에 그냥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열 위치, 열 색인이라고 합니다. 열 정수 색인. 그래서 이제 일단 요렇게가 스타일 1번입니다. 그리고 요렇게는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스타일 2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한 점은 요 이제 i라고 하는 거는 뭐 아마도 이제 int 이 정도로의 약자로 보시면 되고요. LOC는 로케이션, 즉 정수값으로 위치를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둘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열을 선택하실 때 이 요런 i록을 사용하시면 위치 기반의 색인을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행색인하고 열 색인을 동시에 지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행색인이 기본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지정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서 요 그 콜론은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슬라이스 구문이죠. 이 슬라이스 구문은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리뷰가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챗GPT한테 요청해서 야, 요거 왜 이게 똑같은 거야? 말해봐 이렇게 해석을 요청하시면 아마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종종 해야 돼서 좀 요거는 그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